이스탄불 대저택의 공주님이었던 저, 돈으로 못 가질 게 없었답니다. 사랑 하나 믿고 선택한 한국행. 비좁은 방이 제 현실이었죠. 지금은 코리안 드림의 주인공이 된 저의 진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불과 일주일 전 저는 터키 이스탄불의 보스포루스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3층 대저택의 실크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전용 요리사가 차려주는 카이막과 갓 구운 빵 냄새로 눈을 떴고, 저녁이면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며 홍차를 마셨습니다. 된장 냄새가 낯설게 느껴지는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숨을 고릅니다. 제가 선택한 이 사랑이, 이 낯선 땅에서의 삶이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였을까요? 이번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진심 어린 댓글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아이린입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가장 부유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튀르키예 전역의 체인 호텔을 소유한 호텔왕이셨고, 어머니는 유명한 텍스타일 디자이너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마치 동화 속 공주님 같았습니다. 등하교 때는 항상 운전기사가 딸린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주말이면 아버지 소유의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공수해온 드레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구두, 그리고 제 방을 가득 채운 보석들까지. 하지만 부모님은 제게 단 한 가지, 가업을 이을 경영 수업만을 강요하셨습니다. 저는 숫자와 경영보다는 실과 바늘이 좋았습니다.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저는 천을 만지고 옷을 디자인할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몰래 제 방에서 밤새워 드레스를 만들고 술을 놓는 시간만이 저에게는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제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무늬 자수와 화려한 패턴의 옷들을 보며 언젠가는 제 이름을 건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호텔 경영을 배워야지 바느질이나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아버지의 호통에 저는 늘 주눅이 들었고, 제 꿈은 그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스케치북 속에만 존재해야 했습니다. 화려한 파티와 사교계 모임은 저에게 숨막히는 연극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제 배경과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의 가식적인 미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눈은 제 목걸이를 향해 있는 그들의 위선에 저는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진정한 사랑 따위는 세상에 없다고, 내 인생은 그저 아버지의 사업을 위한 도구로 쓰이다. 끝날 것이라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은 예고도 없이 제 인생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지나가던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먼지 날리는 공사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겠지만, 그날따라 떨어진 스카프가 바람에 날려 공사장 펜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누군가 펜스를 넘어 제 스카프를 주워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에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하지만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선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제 남편 동수 씨였습니다. 동수 씨는 한국에서 파견 나온 인테리어 설비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제가 호텔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흙 묻은 손을 옷에 쓱쓱 닦고는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여기 위험해요. 조심해서 가세요. 서툰 영어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만함이나 계산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험한 곳에 서 있는 여자를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스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스카프에서는 그의 땀 냄새와 옅은 시멘트 냄새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평생 맡아온 최고급 향수보다 더 진솔하고 살아있는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묘한 호기심에 이끌려 공사장 근처 카페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그가 일하는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면서도 동료들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잠시 쉬는 시간에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꼼꼼하게 도면을 체크했습니다. 땀방울이 턱 끝으로 떨어지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강렬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우산이 없어 카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퇴근하던 동수 씨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이 쓰고 있던 낡은 우산을 제게 씌워주고는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감기 걸려요. 쓰고 가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리는 그 외침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부잣집 도련님들은 비싼 차로 저를 데리러 왔지만 자신의 유일한 우산을 내어주고 비를 맞으며 뛰어가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빗속을 뚫고 그를 쫓아갔습니다.
흠뻑 젖은 채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그에게 우산을 다시 씌워주며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스탄불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기술 하나로 가족을 부양해온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딱딱하고 거칠었지만 그 손이 제 손을 잡을 때면 세상 어떤 실크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비싼 레스토랑 대신 길거리에서 파는 시미트깨가 뿌려진 터키 빵을 사 먹었습니다. 단돈 몇 리라짜리 빵이었지만 그가 호호 불어가며 떼어주는 빵. 조각은 제가 먹어본 어떤 요리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는 제가 호텔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가진 게 튼튼한 몸뚱이와 기술밖에 없어서 당신을 호강시켜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 눈에서 눈물 나게는 안 할게요. 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곧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에게 우리 사이가 들키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공사판 인부 녀석이랑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저는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휴대폰과 여권을 압수당했고 보디가드들이 문 앞을 지켰습니다. 동수 씨는 현장에서 해고되었고 강제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정략 결혼을 하고 평생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제 손에 여권과 비상금이 든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아이린, 엄마는 내가 나처럼 사는 걸 원치 않아.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저는 야밤의 뒷문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동수 씨를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옷 몇 벌과 어머니가 주신 돈봉투 그리고 재봉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동수 씨의 손을 잡은 그 순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멀어지는 이스탄불의 야경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화려한 감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동수 씨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사랑의 열정만으로 현실을 덮기에는 한국에서의 삶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고속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이 아닌 지방의 어느 낡은 달동네였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또 올라 도착한 동수 씨의 집. 대문은 칠이 벗겨져 녹이 슬어 있었고 담벼락에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좁은 마당에는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곰팡이 냄새에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미안해요, 아이린. 집이 좀 낡았죠? 그래도 곰팡이는 내가 싹 닦아낼게요. 동수 씨가 당황하며 허둥지둥 창문을 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기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방은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좁았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부엌은 방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가스버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스탄불 저택의 제 드레스룸보다도 작은 이 공간이 이제 제가 살아야 할 집이라니. 가져온 짐을 풀 공간조차 없어 캐리어 위에 옷을 올려두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찬바람이 문틈으로 숭숭 들어왔고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를 덮고 동수 씨 품에 안겨 잠을 청했지만 밤새 뒤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괜찮아, 사랑하니까 괜찮아. 수없이 되뇌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동수 씨의 어머니, 저의 시어머니가 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고 외국인 며느리를 무시하기도 했으니까요. 더구나 제가 부잣집 딸이었다가 빈털터리로 왔다는 걸 아시면 실망하실까봐 겁이 났습니다. 문을 열자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큰 대야를 이고 서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아기 왔는가? 시어머니는 대야를 내려놓고 저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 안으셨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냄새, 거칠고 투박한 손길. 하지만 그 품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다고 고생 많았지?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을꼬.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전달되었습니다. 저를 타박하거나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자 딸로 맞아주시는 따뜻한 환대의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져오신 대야에서 음식을 꺼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붉은 양념에 김치, 간 묻힌 나물들, 그리고 뽀얀 국물이 우러난 공국까지. 한국 사람은 밥을 잘 먹어야 힘을 쓴다.
많이 먹어라. 시어머니는 밥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담아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음식들이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보니 왠지 모를 뭉클함이 올라왔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어 보았습니다. 짭짤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얼어붙었던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시어머니는 제 밥 위에 생선을 발라 올려주시고 김치를 찢어 올려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더 먹어라. 그 모습이 어릴 적 유모가 저를 챙겨주던 모습과는 또 다른 투박하지만 깊은 정이 느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시어머니는 보자기에 쌓은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알록달록한 꽃무늬가 그려진 펑퍼짐한 바지, 소위 말하는 몸빼 바지였습니다. 이게 일할 때 입으면 아주 편하다. 시장에서 제일 예쁜 걸로 골라왔다. 저는 그 바지를 받아들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스탄불에서는 실크 잠옷만 입던 제가 이 꽃무늬 바지를 입어야 한다니. 하지만 시어머니의 해맑은 미소를 보니 차마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지를 입고 나오자 시어머니와 동수 씨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아기 꽃이네, 꽃이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자. 우리 동수 믿고 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 거친 손의 온기가 제 손등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져 와 저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환영도 잠시, 본격적인 한국살이는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동수 씨는 다시 공사 현장으로 나가야 했고 저는 좁은 단칸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동네. 창문을 열면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시야를 가로막았고 골목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슈퍼에 가서 물 한 병을 사는 것조차 저에게는 큰 모험이었습니다. 계산대 아주머니가 무언가 물어보면 저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진 채 도망치듯 나와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이스탄불에서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거나 쇼핑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지만 이곳에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만 쏟아져 나왔고 휴대폰 속 친구들의 SNS에는 여전히 화려한 파티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진을 보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지탱해주던 전부였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동수 씨는 매일 밤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땀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그를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앞서 투정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심심했지? 미안해. 주말에 꼭 놀러가자.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그의 굳은 살 박힌 손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동수 씨가 더 힘들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집에 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짐 속에 넣어온 재봉틀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제가 가장 아끼는 휴대용 재봉틀이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사온 자투리 천들을 꺼내놓고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경쾌한 재봉틀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마치 마법처럼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이스탄불의 튤립 무늬를 수놓고 한국의 야생화들을 천 위에 그려 넣었습니다.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제 안의 불안과 외로움이 조금씩 꿰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시러 오셨다가 제가 만든 식탁보와 쿠션 커버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고? 내가 만들었나?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시어머니는 천을 이리저리 만져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우리 새아기 손이 금손이네, 금손이야. 이거 내다 팔아도 되겠다. 시어머니의 칭찬에 저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재능이 여기서도 통할까? 며칠 뒤 동수 씨가 퇴근길에 전단지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마이너스 생활 자수 및 리폼 강사 모집. 아이린, 이거 한번 해볼래?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동수 씨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말도 서툰 제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수 씨와 시어머니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 날 저는 제가 만든 작품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센터장님은 제 작품들을 보시고는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독특하고 고급스럽네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감각이에요. 그렇게 저는 서툰 한국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임시 강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10명 남짓한 주부들이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린입니다. 터키에서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첫 인사를 건네자 수강생들은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는 직접 시범을 보이고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가르쳤습니다. 바늘땀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설명하자 수강생들도 점점 제 수업에 빠져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색깔 배합 너무 예뻐요. 어머, 이렇게 하니까 낡은 옷이 완전히 새 옷이 됐네요. 수강생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골목길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붉은 벽돌 담장에 핀 장미꽃도 전봇대에 앉아 우는 참새도 모두 저를 응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저는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수 씨가 좋아하는 삼겹살과 소주 그리고 시어머니께 드릴 따뜻한 털신을 샀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데 숨이 차오르는 대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스탄불의 대저택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내 땀방울로 일군 소박한 행복의 맛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밥상을 차리고 동수 씨를 기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동수 씨의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밥상 위에 차려진 고기와 술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무슨 날이야? 제가 수줍게 월급 봉투에서 용돈을 꺼내 건네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린, 이거 당신이 번 돈이야?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우리 꼭 성공하자. 그의 품에서 맡는 땀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좁은 방바닥에 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작은 수선집이라도 하나 차리자. 당신 이름 걸고. 동수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가진 것 없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도 윙윙거리는 선풍기도 더 이상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우리 두 사람의 꿈이 자라나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낯선 양복 입은 남자들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아이린 씨 되십니까? 검은 선글라스를 낀 그들의 위압적인 태도에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들은 대답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회사의 로고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기어이 저를 찾아내신 걸까요?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당장 귀국하시랍니다.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만약 거부할 경우 남편분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 때문에 동수 씨가 다칠 수도 있다니. 그동안 잊고 지냈던 아버지의 거대한 그늘이 다시 저를 덮쳐오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막 행복해지려 하는데, 이제 막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 하는데.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저 멀리서 퇴근하는 동수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그를 보며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연 저는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제 꿈은 이대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차가운 바람이 제 옷깃을 파고들며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너는 결국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랑도 제 꿈도. 이제 겨우 시작된 저의 진짜 인생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저는 저를 향해 걸어오는 동수 씨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을 잡으면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그렇게 저는 운명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제 손끝에서 피어난 꽃자수처럼 끈질기고 아름답게 이 삶을 수놓아갈 것입니다. 저의 코리안 드림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그날 저녁 검은 세단의 뒷모습이 골목 어귀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동수 씨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 배어난 땀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동수 씨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누구냐고 묻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차마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당신이 다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예전 비자 문제로 알던 행정사. 사무실 직원들이 서류 확인차 온 것뿐이라고 얼버무리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시커먼 불안이 따리를 틀고 앉아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 낯선 땅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꼴을 기어이 보고야 말겠다는 그 서늘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예상을 보란듯이 뒤엎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딸이 선택한 이 사랑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돈 없이도 얼마나 단단하게 행복을 쌓아 올릴 수 있는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인 힘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캄캄한 새벽,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동수 씨가 깰까봐 조심조심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푸석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은 오후였지만 저는 오전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동네 시장 어귀에 있는 수선집을 찾아가 일감을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며 손사래를 치던 사장님도 제가 가져간 샘플, 자수와 꼼꼼한 바느질 솜씨를 보시고는 못 이기는 척 일감을 내어주셨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입는 작업 조끼에 지퍼를 달거나 해진 앞치마를 기우는 단순하고 거친 일들이었습니다. 이스탄불의 대저택에서 최고급 실크와 레이스만을 만지던 제 손끝에는 이제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뻣뻣한 캠퍼스 천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간이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낡은 재봉틀이 돌아가는 소리가 시장의 소음과 섞여 묘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시장통 한복판이 이제 저의 새로운 작업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히기도 하고 거친 천에 쓸려 살같이 벗겨지기도 했지만 밴드 하나 툭 붙이고 다시 페달을 밟았습니다. 1,000원, 2,000원. 수선비로 받는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제 주머니에 쌓일 때마다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오후가 되면 문화센터로 달려가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수강생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퍼져 옆 동네에서도 저에게 자수를 배우러 오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지만 진심을 담아 설명했고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바늘땀 놓는 법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울증이 나았어요. 선생님 수업이 일주일에 낙이에요. 라는 수강생들의 말을 들을 때면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수강생들이 쥐어주는 귤이나 떡 같은 간식들을 소중히 챙겨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동수 씨와 함께 나눠 먹을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도 쉴 수는 없었습니다. 동수 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다시 방 한 구석에 작은 스탠드를 켜고 앉았습니다. 문화센터 수강생 중 한 분이 소개해 주신 부업이었습니다. 인형에 눈을 붙이거나 쇼핑백을 접는 단순 노동부터 동대문 의류공장에서 하청받은 단추, 달기 작업까지 닥치는 대로 가져왔습니다. 좁은 단칸방은 온통 일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동수 씨가 알면 기절초풍할 노릇이라. 그가 오기 전에는 장롱 속에 숨겨두었다가 그가 깊이 잠들면 다시 꺼내놓곤 했습니다. 째깍째깍 시계 초침 소리와 함께 제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며칠째 야근을 하고 돌아온 동수 씨가 새벽녘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만 것입니다. 캄캄한 방 안 스탠드 불빛 아래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손에서 바늘을 놓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본 그는 소리 없이 다가와 제 손을 낚아챘습니다. 아이린.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이 깼습니다. 동수 씨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잠도 안 자고 밤새 이러고 있었어? 그의 시선이 제 퉁퉁 부은 손가락과 충혈된 눈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이거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동수 씨는 제 말을 자르며 작업물들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하지 마.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돈 못 벌어와서 당신이 이 고생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까지 데려와서 공주님처럼은 못해줘도 최소한 남들처럼은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자책감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수 씨를 뒤에서 꼭 끌어안으며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니에요, 동수 씨. 그런 거 아니에요. 나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빨리 돈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 당신 어깨에 짐 덜어주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제 진심 어린 호소에 동수 씨는 몸을 돌려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나는 땀 냄새와 시멘트 냄새가 오늘따라 더욱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근데 제발 몸 좀 생각해서 해. 당신 쓰러지면 나 정말 못 살아. 우리는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제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동수 씨 앞에서는 일찍 자는 척했지만 그가 잠들면 다시 몰래 일어나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일 욕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면 아버지의 협박으로부터 동수 씨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비상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현기증이었습니다. 재봉틀을 오래 돌리고 일어날 때 핑 돌며 눈앞이 하얘지는 증상이었습니다. 그저 밤을 새워서 빈혈기가 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멸치볶음 냄새가 갑자기 역하게 느껴져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장이 약해졌나 급하게 먹어서 체했나 보다 생각하며 소화제를 사 먹고 버텼습니다. 으슬으슬 춥고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운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지금 멈추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반찬을 가져오신 시어머니는 퀭한 제 얼굴을 보시고는 혀를 차셨습니다. 아이고 새아기야, 얼굴이 반쪽이 됐다. 입술도 허옇게 터지고 이게 무슨 꼴이고. 돈도 좋지만 사람이 먼저 살아야지. 제발 좀 쉬엄쉬엄 해라.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거칠어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속상해하셨습니다. 터키 귀한 집 딸내미 데려다가 우리가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 면목이 없다. 쭈글쭈글한 시어머니의 손이 따뜻해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저는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튼튼해요. 한국 밥 먹고 힘세졌어요. 걱정 마세요. 사실 제 몸 상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자수 바늘을 쥐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한참을 쉬어야 했습니다. 가끔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증상을 그저 피로라는 단어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했습니다. 임신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타국 생활의 긴장감과 과로가 겹친 탓이려니 이 시기만 잘 넘기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화센터에서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축제에 쓰일 단체 의상 리폼 작업을 맡게 된 것입니다. 무려 50벌이 넘는 합창단 의상에 자수를 놓고 사이즈를 수선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기간은 일주일. 혼자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저는 덜컥 하겠다고 수락해버렸습니다. 이 작업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제 실력을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꽤 큰 돈을 한꺼번에 벌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센터장님도 걱정스러운 눈치였지만 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걱정 마세요. 밤을 새워서라도 끝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방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합창단 의상들 속에 파묻혀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동수 씨에게는 그냥 센터 일이 조금 바빠졌다고만 둘러댔지만 그는 제 창백한 안색을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카페인을 쏟아붓다시피 하며 억지로 눈을 뜨고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눈앞에 천이 두 개로 보였다가 하나로 보였다가 춤을 췄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속은 계속 울렁거렸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재봉틀 바늘이 부러지면서 튀어올라 제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방울져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픔보다 더 큰 문제는 흰색 의상에 피가 묻을까봐 겁이 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황급히 손가락을 입에 물고 지혈을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스탄불에 있었다면 손가락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온 집안이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저는 피가 나든 살이 깎이든 오로지 이 옷을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닦을 새도 없이 밴드를 감고 다시 새 바늘을 끼웠습니다. 마감일인 축제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저는 마지막 단추를 달고 실밥을 정리했습니다. 겨우 끝냈다. 안도감과 함께 극심한 피로가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완성된 의상 50벌을 큰 박스 2개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택시를 부르기에는 돈이 아까웠고 거리는 걸어서 20분 정도라 직접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동수 씨는 이미 출근한 뒤였고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박스를 어깨에 맸습니다. 박스의 무게가 돌덩이처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소라면 상쾌하게 느껴졌을 아침 공기가 오늘따라 비릿하고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마자 왈칵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길가 전봇대를 붙잡고 한참을 헛구역질했습니다. 위액밖에 나오지 않는 빈속을 개워내며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다시 박스를 들어올렸습니다. 문화센터로 가는 길은 가파른 언덕길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리길 같았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거세게 뛰었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문화센터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이 드는 순간 갑자기 세상의 소리가 웅웅거리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온 것처럼 주변의 소음이 먹먹해지고 시야가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노랗게 변했다가 전멸하는 형광등처럼 깜빡거렸습니다. 중심을 잡으려 발버둥 쳤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스의 무게가 저를 뒤로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안 돼, 이거 떨어뜨리면 안 돼. 오늘 축제인데. 의식은 옷박스를 지켜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발을 헛디디는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무서운 속도로 제 얼굴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어깨에 맨박스가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비명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저기요. 사람 쓰러졌어요. 차가운 바닥에 뺨이 닿는 감촉이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뻗어 쏟아진 옷들을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흐려지는 시야 속으로 파란 하늘이 무심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수 씨, 보고 싶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인 기계음이 고막을 파고듭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눈꺼풀은 천톤의 납덩이를 매달아 놓은 듯 무거워 들어 올려지지 않습니다.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려 발버둥 칠수록 머리 뒤쪽에서 깨질 듯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차갑고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의 감촉은 사라지고 등 뒤로 낯설지만 푹신한 매트리스의 감촉이 느껴집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눈이 시리도록 하얀 천장이 들어왔습니다. 곰팡이가 핀 반지하 방에 얼룩진 벽지가 아니라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밝은 형광등이 줄지어 박힌 천장이었습니다. 제 오른팔에는 투명한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차가운 수액이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서늘한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려는데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침대 옆에 엎드려 있는 검은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동수 씨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조용히 하지만 격렬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작업복 등판에는 하얀 소금꽃이 피어 있었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그의 손이 제 하얀 환자복 소매를 부서질 듯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동수 씨 하고 부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바짝 말라 쇳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제 미미한 움직임을 느꼈는지 그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 퉁퉁 부은 눈두덩이, 그리고 며칠은 깎지 못한 거뭇한 수염. 그가 저를 보자마자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린,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제발 놔두고 가지 마. 그의 거친 손이 제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투박한 손바닥이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의 입술을 막았습니다. 울지 말라고 나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눈물이 먼저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드르륵 소리와 함께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넘기며 심각한 표정으로 제 혈압계와 심박동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동수 씨가 의사 선생님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 괜찮은 거죠? 네. 어디 잘못된 거 아니죠? 의사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동수 씨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과로로 몸이 망가져서 수술이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그리고 환자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영양 상태도 안 좋고 극심한 과로에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쇼크가 온 겁니다. 선생님의 꾸지람에 동수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다음 말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 축복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환자분 임신입니다. 네. 저와 동수 씨가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멍하니 입을 벌린 우리에게 선생님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기집이 2개입니다. 쌍둥이에요. 임신 7주 차입니다. 쌍둥이라서 호르몬 변화도 심하고 몸도 2배로 힘들었을 텐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뛰어다니셨으니 아이들이 무사한 게 천운입니다.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제 배 위에 차가운 젤을 바르고 기계를 갖다 대자 진료실 안에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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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마치 말이 달리는 듯한 빠르고 힘찬 박동 소리. 그것은 제가 세상에서 들어본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2개의 심장이 제 뱃속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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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모든 사고가 정지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난 아버지의 협박, 밀린 월세, 망가진 옷박스. 그 모든 걱정이 하얗게 증발하고 오직 생명의 고동 소리만이 제 우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 아. 동수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쌍둥이래. 아이린 우리 아기래. 내가 아빠가 된대. 그는 제 배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얇은 환자복을 적시고 제 백가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 역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요, 동수 씨.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요. 그때 응급실 문이 쾅 열리며 시어머니가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달려온 어머니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죽은 줄 알았다. 의사 양반 우리 며느리 살려주이소. 제발 살려주이소. 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셨습니다. 동수 씨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아이린 살았어. 그리고 엄마 할머니 됐어. 쌍둥이래. 순간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뭐? 뭐라 카노? 쌍둥이?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제 배를 바라보시더니 이내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장하다 내 새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거친 손이 제 등과 어깨를 어루만지며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나는 흙냄새와 땀냄새가 소독약 냄새를 덮으며 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한바탕 울음바다가 지나가고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엄명에 따라 저는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원비는 어떡하지? 당장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입원비에 검사비까지. 게다가 쌍둥이라니 기저귀 값이며 분유값은 또 어떻게 감당하나. 제 얼굴에 드리운 먹구름을 눈치챘는지 간호사 선생님이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환자분 병원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는 임산부를 위한 바우처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국민행복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임신 확인되시면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카드가 발급돼요. 쌍둥이면 지원금도 더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도 있어서 입원비 부담도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제가 신청 방법이랑 서류 다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푹 쉬세요.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터키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파격적인 혜택이었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새삼 다르게 보였습니다.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제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깨끗한 시설, 첨단 초음파 기계,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주머니 사정까지 먼저 걱정해주는 의료진의 따뜻함. 이것이 바로 동수 씨가 그토록 자랑하던 한국의 정이고 시스템이었구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퇴원 후 저는 여왕님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감금된 여왕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수 씨의 과잉 보호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짐을 싸들고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손끝 하나 까딱하지 마라. 화장실 갈 때만 빼고 누워 있어라. 밥상은 침대로 대령하마. 시어머니는 좁은 부엌에서 하루 종일 사골을 고고 잉어를 다리며 몸보신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동수 씨 역시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제 다리를 주무르고 태교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쉬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자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저에게 무의도식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누워 천장에 벽지 무늬 개수만 세고 있는 것은 정말이지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문화센터 일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끊기자 다시금 경제적인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동수 씨가 야근을 늘려가며 고생하고 있지만 곧 태어날 쌍둥이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몸을 쓰지 않고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 가족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 시어머니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가신 사이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반짓고리를 꺼냈습니다. 재봉틀은 시어머니가 시끄럽고 진동이 태교에 안 좋다며 창고에 넣어버리셔서 쓸 수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바늘과 실 그리고 자투리 천들 뿐.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들아, 엄마가 너희들 입을 예쁜 옷 만들어줄게. 엄마 솜씨 알지? 저는 뱃속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베네 쩌고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베네 쩌고리는 싫었습니다. 제 고향 터키의 화려하고 섬세한 자수 기법과 한국의 단아한 선을 조화시켜보고 싶었습니다. 흰 무명천 위에 이스탄불의 튤립 문양을 한국의 오방색 실로 수놓았습니다. 깃과 소매에는 터키 전통 카펫에서 보았던 기하학적인 패턴을 은은한 파스텔 톤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음에 안정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두 문화를 잇고 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완성된 베네 쩌고리는 제가 보기에도 제법 근사했습니다. 동양적인 단아함 속에 이국적인 화려함이 숨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는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베네 쩌고리를 걸어두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낡은 창틀이 오히려 빈티지한 배경이 되어 옷을 돋보이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그저 육아 기록용으로 쓰려던 소셜미디어 SNS 계정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는 간단히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쌍둥이 임신, 해시태그 베네 쩌고리 만들기, 해시태그 터키 세댁, 해시태그 핸드메이드. 그리고 잊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휴대폰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딩동. 처음에는 스팸 문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좋아요 수가 수백 개, 아니 수천 개로 늘어나 있었고 댓글창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와, 이거 어디서 파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디자인 미쳤다. 한국적인데 뭔가 이국적이에요. 브랜드가 어디죠? 우리 애기 돌잔치 때 입히고 싶어요. 주문 제작 안 되나요? 금손이시네요. 제발 팔아주세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 작품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쁘다는 칭찬을 넘어 돈을 주고 사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육아 인플루언서가 남긴 댓글도 있었습니다. 제가 본 베네 쩌고리 중에 제일 고급스러워요. 공구 진행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손이 떨려 타자를 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동수 씨 어머니, 이거 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 화면을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이게 다 뭐고? 사람들이 네가 만든 걸 사고 싶다 카나? 와, 우리 며느리 솜씨가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다. 동수 씨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아이린, 당신 정말 천재인가 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아이디어가 폭죽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베네 쩌고리뿐만 아니라 턱바지, 보닛, 신발. 터키의 자수와 한국의 원단을 결합한 유아용품 라인업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지 않아도, 냄새나는 공장에서 밤을 새우지 않아도 제가 가진 재능만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연한 마음으로 다이렉트 메시지 DM함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주문 문의 속에 유독 눈에 띄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강남 청담동에 위치한 유명 프리미엄 편집숍의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린님. 대표 김미영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품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디자인이 매우 독창적이고 고급스럽네요. 저희 숍에 입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미팅 가능하실까요? 초기 물량은 저희가 전액 선입금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청담동 편집숍이라니. 그리고 전액 선입금이라니.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도 좁은 방도 더 이상 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방은 이제 저의 아틀리에이자 제 꿈이 비상하는 활주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제 인생의 반전이, 아니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가련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저는 엄마이자 아내이자 그리고 디자이너 아이린입니다. 화면에 뜬 전송 완료 메시지가 마치 성공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쇼윈도들이 즐비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제 옷매무새를 몇 번이나 고쳤습니다. 동수 씨가 결혼식 예복으로 맞췄던 이제는 약간 광택이 바랜 감색 양복을 입고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땀이 제 손등을 축축하게 적셨지만 그 축축함조차 저에게는 든든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미영 대표님의 사무실은 은은한 아로마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 비서분이 내오신 찻잔을 들었을 때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님은 제 베넷저고리 실물을 보시더니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영롱하네요. 터키의 자수 기법이 한국의 무명천과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이건 작품이에요, 아이린 씨.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리는 순간 지난 몇 달간 반지하 방에서 바늘에 찔려가며 흘렸던 눈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약서는 생각보다 파격적이었습니다. 초기 론칭 물량 전량 매입, 그리고 판매 수익의 러닝 개런티 지급. 계약서에 서명하는 펜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은행 앱 알림이었습니다. 입금 3천만 원. 영의 개수를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3천만 원. 동수 씨의 1년치 연봉보다 많은 돈이 단 한 번의 계약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동수 씨는 제 어깨에 고개를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당신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그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주며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믿어줘서,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강 다리를 건너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울지 말자고, 아니 기쁨의 눈물만 흘리자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 펜트하우스로 이사 가거나 명품을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반지하 방은 이제 좁아서 작업실로 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상가 1층을 임대했습니다. 간판도 없이 시작한 저의 첫 아틀리에였습니다. 아이린의 아틀리에. 유리창에 시트지로 붙인 소박한 이름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명품 로고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셨습니다. 평생 밭일과 바느질로 잔뼈가 굵으신 어머니의 솜씨는 마감 처리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어머니, 이 부분 매듭 좀 부탁드려요. 오냐, 걱정 마라. 내가 아주 야무지게 묶어놓으마. 어머니는 돋보기를 쓰시고 하루 종일 실밥을 정리하고 다림질을 해주셨습니다. 동수 씨 역시 퇴근하면 곧장 작업실로 달려와 포장과 배송을 도맡았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와 움직이기 힘든 저를 대신해 그는 무거운 원단 롤을 나르고 택배 상자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의 팀이 되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그 시간들이 몸은 고단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제 브랜드 오리엔탈 베이비는 론칭하자마자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청담동 숍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였고 온라인 주문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폭주했습니다. 터키의 이국적인 감성과 한국의 실용성을 겸비한 디자인은 유가맘들의 취향을 정확히 저격했습니다. 특히 스토리가 있는 옷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재벌집 딸이 사랑을 찾아 한국에 와서 만든 옷이라는 저의 사연이 마케팅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하고 오직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정일보다 2주 빠른 어느 늦은 밤 양수가 터졌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느껴진 뜨거운 물의 감촉에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수 씨. 동수 씨가 벌떡 일어나 119를 불렀고 우리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진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올 때마다 저는 침대 시트를 쥐어뜯으며 신음했습니다. 산통의 파도가 덮쳐올 때마다 동수 씨는 제 손을 잡고 같이 호흡해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아이린. 조금만 더 힘내. 우리 아기들 곧 만나잖아. 10시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응애. 응애. 먼저 나온 아들은 동수 씨를 닮아 씩씩했고 5분 뒤에 나온 딸은 저를 닮아 눈이 컸습니다. 쭈글쭈글하고 붉은 피부 태지로 뒤덮인 그 작은 생명체들이 제 가슴 위에 올려졌을 때 저는 세상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한 생명의 무게.
아, 내가 엄마가 되었구나. 동수 씨는 아이들의 탯줄을 자르며 엉엉 울었고 밖에서 기다리던 시어머니도 들어오셔서 제 땀범벅이 된 이마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욕봤다, 내 새끼. 정말 장하다. 조리원에 들어갈 비용을 아끼려던 저를 동수 씨와 시어머니가 억지로 등 떠밀어 최고급 산후조리원에 등록시켰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 당신이 번 돈이잖아. 당신은 여왕 대접받을 자격 있어. 동수 씨의 단호한 말에 저는 못 이기는 척 조리원 생활을 즐겼습니다. 미역국을 한 사발씩 들이키며 붓기가 빠지는 동안 제 통장 잔고는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100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그 징글징글했던 반지하 방을 탈출했습니다. 새로 이사간 곳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 아파트의 15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넓은 거실 너머로 탁 트인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발바닥에 닿는 매끄러운 강화마루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곰팡이 냄새 대신 피톤치드 향이 나는 새 집. 윙윙거리는 선풍기 대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돌아가는 집.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내 평생 이런 좋은 집에 살아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늙어서 호강하네. 동수 씨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린, 우리 성공했다. 이제 맘껏 피아노 쳐. 그는 저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방음 시공까지 해서 피아노 방으로 꾸며주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선 순간 루마니아에서 두고 온 제 어린 시절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그랜드 피아노는 아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산 하얀색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아 저는 건반을 눌렀습니다. 띵, 동, 댕. 그 소리는 과거의 우울한 독백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희망찬 찬가였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이제는 직원을 5명이나 둔 어엿한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언어 장벽과 편견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제가 겪었던 서름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업실에서는 한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그리고 제 모국어인 터키어가 섞여 들렸지만 우리는 바느질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향에 돈 붙였어요. 직원들이 수줍게 건네는 커피 한 잔에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동수 씨와 와인을 한잔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기억나? 우리 처음 왔을 때 콩나물값 500원 깎아달라고 시장 아줌마랑 신랑이 했던 거. 동수 씨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럼 기억나지? 그때 당신이 낡은 패딩 입고 덜덜 떨면서도 내복 사다 준 것도 다 기억해.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치열하고 가난했던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풍요로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는 가난했지만 비겁하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룬 진정한 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터키에 계신 부모님이 제 소식을 알게 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잡지에 실린 제 인터뷰 기사가 번역되어 터키 현지 뉴스에 소개된 것입니다. 재벌 2세의 타이틀을 버리고 한국에서 자수성가한 패션 디자이너 아이린. 기사를 보신 아버지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우셨다는 이야기를 소피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국제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아버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제가 어릴 때 쓰던 낡은 제봉. 가위와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아이린. 내가 그 먼 땅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해낼 줄은 몰랐다. 아빠는 아직도 널 용서하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매일 밤 내 기사를 읽고 또 읽으신단다. 내가 만든 옷들이 정말 아름답더구나. 자랑스럽다 우리 딸. 언젠가 손주들 데리고 한번 다녀가거라. 맛있는 카이막을 만들어주마. 편지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영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삶을 증명해 보이자 굳게 닫혀있던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수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애들 좀 더 크면 꼭 같이 가자. 가서 장인어른께 큰절 올리고 내가 당신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지 보여드리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쳐온 이방인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부산의 자랑스러운 시민이자 한 남자의 아내, 2아이의 엄마, 그리고 꿈을 이루어가는 디자이너 아이린입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문화 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저는 재봉 기술을 가르치고 동수 씨는 시설 보수를 돕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힘들어하는 이주 여성들의 손을 잡아주며 저는 말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꼭 꽃은 피어요.
제 인생의 1막은 화려한 세상이었고 2막은 비바람 몰아치는 광야였지만 지금 쓰고 있는 3막은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정원입니다. 가끔은 삶이 우리를 속이고 시련을 주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맞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면 그 시련조차 추억이 된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저의 코리안 드림은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가족을 지키고 당당하게 내 삶의 주인이 된 바로 이 순간들입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쌍둥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고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풍겨옵니다. 퇴근한 동수 씨가 현관문을 열며 외칩니다. 다녀왔습니다. 이 평범하고도 기적 같은 일상이 계속되는 한 저의 이야기는 언제나 해피엔딩일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은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